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8시간을 오랜만에 잔 것 같아요. 8시간 정도 이상 자가지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영상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테슬라의 S&P 500 편입에 대한 얘기 중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역대 최초로 2번에 걸쳐 S&P 500 인덱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S&P 500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것이 뜻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P 500의 다우존스 측 자료를 공식 자료로 토대로 합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는 분이고 최근에 세계적인 개인 투자자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루 중에 한 명인 다모다란 교수님이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CNBC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다 말하진 않겠고 여기서 이제 짧게 나왔던 점이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 시기상의 문제만 남아있었을 뿐 이미 다른 것은 해소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테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는 타사에 비해서 워낙에 오토모티브 쪽 자동차 쪽에 마진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고 딜리버리 볼륨, 한마디로 배송량의 문제였을 뿐 배송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의 증가는 가져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아카이브 자료 중에 딜리버리랑 매출 총이익률의 변동값을 합쳐서 두 개로 혼합 차트를 만든 것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히 딜리버리 볼륨이 늘어나는 구간에 주로 매출 총이익률 자체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한 번에 실어서 3분기에 몰아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쯤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그쯤에는 발표되지 않다가 지금 이제 편입된 부분에 대해 다모다란 교수님은 4천억 달러, 한마디로 400빌리언 달러짜리 회사가 S&P 500의 인덱스 바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전에 생각했던 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엔 시간의 문제였으나 이번에 편입되게 되어서 너무 늦지 않고 잘된 소식이라는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탄소 크레딧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던 것이고 저번에 안 됐다는 이유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2013년에 페이스북이 S&P 500이 편입될 당시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음이 기억하시나요? 물론 테슬라는 다크호스에서 이제는 세계의 이목을 받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으나 페이스북은 당시에 나스닥에 먼저 상장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19개월 만에 S&P 500에 그리고 S&P 100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도 당시에 모바일 광고라든지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편입에 성공했던 사례였습니다. 다시금 이제 테슬라 얘기로 돌아와서 S&P 500의 다우존스 지수 얘기에 따라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공식 뉴스로서 12월 21일 시장이 개시되기 이전에 S&P 500에 공식적으로 리밸런싱에 포함될 거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내용은 테슬라의 인덱스 편입은 추가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 이래 한 번에 한 개의 트렌치로 추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두 개의 별도의 트렌치로 나눠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내용도 여기 뒤에 붙어 있었죠. 그리고 16일날 발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프레스 담당이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컨설테이션이죠. 이제 두 번째 자료는 같이 올라온 것인데 S&P의 다우존스 지수에 테슬라 S&P 500 편입 이행에 대한 협의를 요하는 문건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분의 유동분 시가총액 한마디로 이제 FMC라고 해서 통칭되어서 나옵니다. 이 유동분 시가총액의 가중치를 12월 21일 월요일 날 시장 개시 이전에 발효를 하느냐 그게 1번이고 또 한 번은 두 번의 트렌치로 나눠서 한 주 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고 두 번째인 21일 날 본 리밸런싱 데이에 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 협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리밸런싱이 12월 분기에 돼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 방법론에 대한 협의점들이 지금 있습니다. 임팩트 분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는 S&P 500 지수 대비 1.01%의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거는 이제 논의점이 달라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 프로포마 기준일이 지금 이 비중에 대해서도 논의점에 있습니다. 이따가 소개를 드릴게요. 어쨌든 테슬라는 S&P 지수위원회가 그랬듯이 해당 프로포마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경우 510억 달러
약 51빌리언 달러의 펀딩 트레이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을 여기 있는 단락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밑에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테이블이 해당 S&P 500에서 테슬라의 예상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근의 시총 수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0년 동안 S&P 500의 가장 큰 규모의 가중치로서 진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S&P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점이죠. 7월에는 제가 그때 보기에는 0.83%였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더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비중이. 그러나 테슬라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며 이제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10억 달러 자금만큼 이런 12월 분기에 리밸런싱 하는 것은 스톡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인덱스 옵션이라든지 인덱스 선물이라든지 이런 만기와 맞물려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 트레이딩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로써 최초로 2번에 걸쳐서 합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설테이션 자료의 밑에 보면 이런 몇 가지 협의점들, 그러니까 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퀘스천은 논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테슬라를 S&P 500에 편입시켜야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방점이 찍히겠죠. 자, A는 한 번에 리밸런싱 한다. 한마디로 12월 21일 한 번에 리밸런싱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B, C, D는 모두 14일과 21일 양일간에 두 주에 걸쳐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B는 25%를 14일에 하고 75%를 21일에 하고 C는 33%를 14일날 하고 67%를 21일날 하고 D는 50대 50으로 나눠서 양일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시장 참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이 붙어가 있었고 11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받고 이 날짜가 지나게 되면 추가로 받지는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S&P 500의 지수위원회의 최종 검토에 앞서서 의견자의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수위원회는 해당 협의 결과에 따라 11월 31일 날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1번만 가져오려고 하다가 2번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포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외로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프로포마에 대한 내용이 2번부터 3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견적서 파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적서를 언제 내느냐 한마디로 S&P 500의 비중 대비 테슬라의 시가총액 견적을 언제 기준으로 잡느냐가 있죠. 그것에 대한 주제가 2번이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11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 프로포마 파일은 12월 리밸런싱 시행일로부터 일주일 전 기준 금요일에 시장이 마감된 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하루에 리밸런싱 한다고 했을 때 둘째 주 금요일 날 마켓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맞냐 그것에 대해서 yes or no로 대답을 받고 있고 3번은 이제 그에 대한 다른 피드백이 있으면 달라는 게 3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일간에 나눠서 시행한다 그러면 11일 한 번 하고 18일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은 그 외에 테슬라가 S&P 500이 편입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른 코멘트가 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S&P 50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82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미회계분기 GAAP 기준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어야 하고 미국 내에 본사가 위치해야 하고 그 외에 자체적인 검토들을 거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지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AAP 기준으로 최근에 5분기 연속 흑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미 2분기에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준도 충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도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에 있기 때문에 충족하고 있었죠. 그 외에 자체적인 검토 부분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짐작상 실제로 오토모티브 비즈니스 한마디로 자동차를 판매해서 나는 수익에 흑자를 내지 못하고 탄소 크레딧을 통해서 수익상 흑자를 내는 것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이전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컨센서스가 있었죠. 그리고 회계분기상 3분기에 어닝콜이 발표되고 해당 뉴스를 먼저 전해드린 바 있었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네스 애널은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밑에 디테일에 최근 1년간 전기차 산업에서 발생한 가장 혁신적인 사건은 테슬라가 탄소 크레딧을 제외한 채로도 수익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라고 발언을 했던 것을 얘기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기준까지 충족하게 된 것이고 테슬라는 S&P 500의 지수위원회 관련된 4가지 얘기 중 가장 큰 이슈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큰 틀에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는 이런 앞의 맥락과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탄소 크레딧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린 부분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탄소 크레딧이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때문에 테슬라 EPS를 맞추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순수익에 왜곡이 생긴다는 우려에 대한 이제 베어리시 약세를 주장하시는 논리에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상황은 테슬라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이죠. 유럽 전체의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도 높은 대책들을 나오는 중이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연합 자체의 컨센서스도 조금 더 강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녹색 에너지에 대한 한마디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록초록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화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 업계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근거를 붙여드렸던 것은 주요 에너지 트레이더들이나 헤지펀드들이 탄소 배출 인센티브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쪽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에 한정돼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 혹은 이제 가정으로는 좋거나 싫거나 케이스를 봤을 때 바이든 케이스일 경우 친환경 드라이브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만인의 컨센서스일 것입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교통수단에 대한 탄소 배출 환경 규제가 약화되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나 평균 연비 기준의 규제를 복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 크레딧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S&P 500에 대한 편입을 조금 하루나 이틀 정도 늦게 전해드렸는데, 브레이킹 뉴스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심층 분석을 택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라는 생각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